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불어넣어주는 시간, 박예슬의 톡터뷰 진행을 맡은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벌써 19년째시죠. 19년째 윤석열과 그의 그의 장모와 굉장히 열렬하게 싸우고 계신 정대택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 회장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택입니다. 네. 장대비를 뚫고 왔습니다. 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대택 회장님 보시면서 오늘 특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원함과 또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에게 크게 한번 혼내주실 수 있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 보도한 사항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양산 사저 앞에서 폐륜 집회를 주도했던 안정건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가 현재 대통령 홍보 수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죠. 네.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난번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자기들 식구끼리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직을 패밀리 프로젝트, 가족 사업이요. 그냥 국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안수정이라고 하는 그 안중근의 누나가 근무하는 홍보 비서관은요, 강훈이라고 네.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제 사건, 윤석열과 처와 장모의 송사에 관한 사건을 그 중에서도 윤석열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기자거든요. 그 사람을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지금 홍보비서관으로 가 있어요. 홍보비서관으로 가 있는데, 원래 안수정이가 가 있는 그런 곳은, 저는 제 경험책에 의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 조직, 네. 그리고 당직자들이 주로 차지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패륜 유튜버의 누나가 그 자리에 갔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윤석열이가 후보자가 되지 않고 당 밖에서 이제 이제 캠프를 만들었을 때, 네. 이제 일반 행사를 하지 않아요? 하면은 그때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던 게 안정권이라든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태극기 부대의 자유연대, 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더 우스운 것은 보면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김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버. 네. 그 사람이 윤석열 집 앞에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은 공무원 주제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저 아파트는 윤석열 장모가 좌파한테 사기쳐서 산 아파트다. 그러면서 계란 2개를 들고 윤석열을 차 안 봐도 다 알아놨다. 내가 죽이겠다 막 했거든요. 네. 그걸로 구속이 돼요. 됐는데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저거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검찰청 앞에다 막 화환 막 진열해 놓은 거 있죠. 그 진열 관리한 애가 이제 김상진이라는 사람인데, 검찰총장 사직하고 나오면서인가 김상진이가 꾹뻑 저러니까 내가 고소 취하했다고. 그렇지만 그 형사 사건은 고소를 취하한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 민사는 소취함으로써 끝이 나지만, 형사 사건은 아무리 고소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이제 공소권은 유지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의 부류인데, 어떻게 해서 안정권이 누나가 어떤 그 분야의 홍보 쪽에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건지,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보도된 사안에 따르면 이 안수경 씨가 네. 유튜브 또순이 TV라고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영상을 편집했다고 하는데 사실 7개월 전부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난 후에 대통령실에서 발언한 게 또 특이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연자죄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자제는요, 지금 우리 초심님 오늘 2시 재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그 정권, 이제 탄핵 투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서 차곡차곡 쌓여진 게 많은 전공, 이제, 법률적으로는 전과라고 하지만 우리 초심님께서는 전공이라고 해요, 전공.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게 별을 하나 단다고 그러는 표현인데, 그런 게 지금도, 재판하면서 보면은 검사들이 옛날에 처벌받았던 것을 막 나열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게 연좌제인데, 네. 검사들은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연좌제와 지금 안수정이가 홍보실에 근무하는 거하고, 지금 안중건이가 이런 패륜 유튜버라는 것하고 연좌제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안수정이가 그렇게 대통령실을 대국민이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홍보 자격이 있느냐. 무슨 흔히 말하는 김건희처럼 가짜 박사도 갖고 있고, 네. 이렇게 있느냐를 밝혀야지 그냥 연좌제냐고 이게 국민에게 던지면은 그것은 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홍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늘 아침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안수경 씨가 사표를 던지고 이제 물러났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표를 던졌다 하면은 윤석열이가 정말 연좌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홍보맨이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대국민이나 국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사표 반려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어제 보도가 터진 후에 바로 사표를 제출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홍보실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표를 반려할 것이냐, 수리할 것이냐. 수리한다면은 그 사람 추천한 사람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의혹이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정건 씨가 서울의 소리 계정을 폭파할 때도 허위사실 신고로 계속 누적을 함께 하면서 같이 폭파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 홍보실도 이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한번 제기해 보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생각해 주시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안정권이가 유튜브 방송할 때도 이제 같이 송출할 때 하는 사진도 봤어요. 그러면 그 안정권이가 이게 80만 구독자의 서울의 소리를 구글 코리아가 일방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걸 한 번 정도는 변명할 수 있는 네.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어느 날 새벽에 이게 폭파시킨 것은 그 청와대 대통령실 안수정의 입김이 힘이 됐다. 이렇게 누구든지 일반인들은 삼척종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100% 그렇게 의심이 가고. 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이게 결국 실상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대통령실의 비선실세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안중건이나 김상진이나 극우 유튜버를 초기에 움직인 게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녹취록에, 보면은 네.
김건희가 컨트롤 했어요. 예? 김명신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모든 것을 그때도 이제 그 이명수 기자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 이마빌딩 저기 청와대 앞에 그 당시에 종로에 이마빌딩에 윤석열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코바다 컨텐츠에 파견 나온 애가 있고 또 같이 걔들 모여놓고 이명수 기자가 또 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이 김건희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고 어쨌든 지금 그러잖아요. 뭐 지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경찰 알아서 긴다. 내가 뭐 정대태이 그 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뭐 장용진 기자 뭐 이런데 뭐 가만두지 않겠다 막 아주 격한 어조로 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연좌제라고 그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그 변명하지 말고 이것은 거의 그 지금 윤석열의 안방마님 뭐 영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윤석열의 안방마님 윤석열을 컨트롤한 김명신이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네. 꽤 오랜 시간 김건희 씨와 또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또 윤석열 씨와 오랜 시간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이 김건희 씨와의 인연의 시작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여기에서 여러 번 이제 얘기했지만 들으신 분도 계시겠고 또 프로가 바뀌었으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대통령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1998년도, 97년도 김대중 정부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IMF가 왔었잖아요. 네. 경제 위기. IMF 사태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는 이번에 그 윤석열이처럼 검사들이 막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미국 월가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뭐 귀동냥한 것도 있고 좀 배워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그러니까 그 전 IMF 전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물만 좋으면 돈을 막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 감정가의 몇 프로. 근데 IMF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그 물건,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이 없으면 갚을 능력 돈을 안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업성을 보고 신용을 보고 돈을 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송파구 오금동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네네. 대단히 규모가 컸어요. 서울에서는 아마 제일 컸어요.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 호텔 스포츠센터 다니는 사람들도 부러워가지고 옮길 정도로 그 시설이 정말 큰 사업을 뭐 종합 하셨군요. 골프장도 막 110야드짜리 드라이브 레인지가 있었고 스쿼시도 있었고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있었고 대단히 큰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스포츠센터가 이제 IMF가 오니까 막 신설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부도가 나고 그 스포츠센터도 이제 땅만 있었으니까 금융사에 돈을 빌려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여기에 준 채권사 은행도 부도가 났어요. 금융사도. 그때 당시 많은 은행이 부도가 예, 났으니까요. 막 그때 막 평화은행, 동아은행 다 부도 합쳐질 때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봤는지 그때 회원이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 네. 그때 저를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켜요. 김대중 정부 인수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었군요. 이제 그곳은 이제 그런 영향력을 줘서 그런지 회원들이 저를 그 시켜요. 회원들이. 네. 예. 그 스포츠센터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뭘 해야 되느냐? 사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회원들하고 네네. 그 스포츠센터 안에는 한 50여 업체의 임차인이 있었어요. 네네. 뭐 미용실도 있고 이발실서도 있고 뭐 또 아주 영세한 사람들 뭐 때밀이 세신 뭐 이런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채권자들 찾아다니면서 이 스포츠센터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네. 해 나가면은
그 보증금 넣은 놈을 상대시키면은 연합이란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돈을 줬던 은행에서 은행도 파산이 됐으니까 빨리 내가 받을 돈을 받아서 자기들도 빌려온 돈이 있잖아요. 네. 뭐 의체도 있을 거고 외환도 그걸 갚아야 돼. 그래서 저보고 1998년도부터 그 99년도에 경매가 들어 2000년도 되니까 이제 제가 자꾸 다니면서 이제 뭐 망원 집에 거기에는 이제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제인이 있어요. 네. 근데 파산 관제인 측에서 자기들 채권을 인수해 가라. 근데 그 채권이 그 당시에 이제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152억 2천만 원 있었고 그 이자를 못 낸 채권이 120억 있었어요. 약 270억 원의 채권을 나보고 인수하라. 어떤 조건? 그 당시에 외환은행이 네. 막 헐갑에 매각됐다고 지금도 막 재판하고 있죠. 네,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죠. 외국에 그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안 사면 그 당시에 국내에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없어. 외국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어쨌든 협상 99억에 사는데 네. 처음에 초기 자금 10억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기 자금 10억이 뭐 그 당시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2003년 4월 4일 날 오전 11시 네. 저 아는 지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11대 국회에 있을 때 같이 이제 활동하던 그 의정부 출신 김문원 의원 비서관 보좌관이 네. 송파에 와서 잠실려고 이사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한테 쩐줄 하나 소개하겠다고 데려온 것이 최은순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신 거군요. 그게 시작이 돼요. 최은순, 윤석열, 최은순, 김명신, 그 당시에 이름이 김명신과 네. 인연이 2003년 4월 4일 11시에 시작이 돼요. 뭐 일면식도 없었어요, 전에는. 뭐 내가 만나자고 온 것도 아니고 지가 찾아와서 시발로. 쩐주로 그러면 처음에 시작되신 건가요, 인연이? 쩐주인데 여기서 또 얘기하자면은 네. 난 대단한 쩐주인 줄 알았는데 그날 만나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내가 거쳐간 데에서 활동하던 애예요, 얘가. 뭐 그러니까 지가 누구하고 뭐 교류를 했다. 뭐 어떤 남자하고 내연 관계를 맺었다. 그 사람들 다 내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까워지죠. 그러더니 지가 딱 제가 이제 사업 설명에 오리엔테이션 한 거죠. 딱 했더니 이제 걔도 이제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딱 알아듣고 지가 10억을 투자하겠다. 회장님 점심이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개한 사람하고 또 내연남 하나하고 셋이 왔는데 데리고 가서 한우명가라는 데 가서 점심 잘 사줬죠. 그랬어요. 그렇게 됐으면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죠. 그게 중요하죠. 얘가 이제 그 다음날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10억을 날 주는 게 아니야. 그 은행에 하나은행 계좌로 넣어주면은 이제 그 파산 관제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그때는 92억에 사기로 했어요. 네. 92억에 수의 계약을 해주게 했는데 증거금으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바로 계약이 되는 건데 이 여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와서 엉뚱한 뭐 밥 먹자 뭐 어디 뭐 누구 소개해달라 뭐 내 이제 나를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잠실 롯데월드 알죠? 네. 거기 가면 아침 조찬 브렉퍼스트 아침 저 호텔식 조찬도 하고 또 불러서 같이 네. 또 골프도 가고 그러니까 뭐 날 간을 보는 건지 그러는 과정에서 야 또 10억을 갖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 날 믿어달라 인연을 내가 한다 가져온다 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디 운동 갔었는데 빨리 좀 보자고 해서 왔더니 그때 나타난 게 김명신이야. 그때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최은순 씨가 네. 회장님과의 그 쩐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왜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그 가족이니까 그때 이제 별로 내가 듣기로는 이혼녀다. 네. 의사하고 결혼해서 이혼해가지고 최은순이가 그 딸 하나 때문에 머리 골치 아파 있다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와서 그 딸이라고 하면서 날 딱 소개했는데 내가 와서 쫙 차를 타고 와서 딱 내리니까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녀간에. 네. 그래서 차를 딱 내리니까 이제 최은순이가 저 소개할 거 아니에요. 인사드리라고 그러니까 김명식 지금도 눈에 선해. 그 통통한 다리에 백바지 하얀 바지 딱 입고 네. 뭐 선글라스 딱 끼고 어디 거기 인사하라고 하니까 선생님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초면이었는데요? 초면인데 그럼 안녕하세요 다소고덕 인사해야 되는 건데 딱 보더니 선생님 멋있다 그러면서 나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인연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야가 나를 저기 관상을 보려고 온 건지 응? 뭐 간 보러 온 거예요. 간 보러. 그래놓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돈 10억을 최은순이가 이제 그래갖고 2003년 6월 24일 날 10억을 저한테 가져와요. 가져와서 거기다 내전 좀 보태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때 들어온 돈이 이제 김명신 쪽에서도 이제 그 김명신이 아는 라마다 르네상스 그쪽에 조나무기 돈도 섞였지 않는가. 또 나한테 투자한 돈은 그 후에 보면은 최은순이의 친정 작은어머니 돈도 1억이 투자됐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김명신이가 개입이 되는 거죠. 개입이 돼서 더 얘기하면은 그때 제가 만난 최은수는 나름대로 시골 여자고 뭐 별로 스케일 크게 한 뭐 그런 뭐 아주 크게 뭐 사기를 친다든가 네. 그래는 아니고 자잘스럽게 이제 부동산 하면서 이제 가머니설로 땅 지가 이제 어디 봐놓고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가면 100만 원 사다가 뭐 한 120만 원, 한 10% 20% 얹어서 팔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였는데 김명신이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얘가 이제 사이즈를 키운 거야. 그러면서 정대택이하고 이제 2003년 6월 24일 날 정대택한테 10억을 투자해가지고 2003년 11월 28일 날 그 현금화 돼가지고 1차로 이익금이 53억 1천만 원이 남아요. 52억 1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42억 정도의 손익을 얻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야. 그 돈 어마어마하네. 다 빼고. 투자금 다 빼고. 투자금까지 빼고요? 다 빼고. 와, 순이익만. 어마무시한 돈이네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소득은 그 채권 거래하는 소득은 저기 세금이 없어요. 네. 왜 없냐? 이 채권을 투자해서 이게 남을 수도 있지만 손해 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시소득 해갖고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53억 1천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26억 5,500만 원씩 나눠야 돼요. 네. 나누고 또 120억 나머지 채권 못 받은 채권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주지 않은 채권은 이제 별도 채권으로 추심을 해야 돼. 네. 그런 과정에서 김명신이가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봤는지 진짜 사기꾼으로 봤는지 정대택이고 어떻게 봤는지 나를 아주 호구로 봤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김명신이가 이제 알게 되는 검사들이 있어요. 검사들. 그때부터 시작됐군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이제 이런 사건을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을 이 56억 왜 주냐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럼 징역 보내고 혼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김명신은 그 녹취록 내가 뒤에 집수한 자료를 보면은 네. 뭐 현직 판사에도 물어보고 현직 검사한테도 물어봤다. 뭐 이제 법무사를 매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저기 녹취록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김명신이가 이제 뒤에서 코치해갖고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피해자를 만들고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김명신은 지금 내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 투자다 뭐다 뭐 코바다 컨텐츠다 그 처음에 그 기초 자금을 추사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러니까 선진국은 미국 같은 데는 누가 뭐 마약을 거래하는데 그 돈도 마약 검은 돈도 투적하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해야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렇죠. 김명신은 1999년 3월 28일 날 저 역삼동 소재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네. 자기 그 주치의 지가 이제 처녀 몸으로 산부인과를 다녔어요. 그 풍납동의 아산병원, 네, 현대 네. 아산병원에 네. 다니던 다니던 산부인과 의사를 어떻게 의사가 꼬셨는지 얘가 꼬셨는지 둘이 혼례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네. 결혼식을 하고 얼마 살다가 몸만 나왔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헤어질 때는 요즘은 민법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의사나 뭐 이런 그 좀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은 좀 부모가 잘 만나 부모 차트를 봐가지고 이제 그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려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나 돈 받아왔어야 되는데 네.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응?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제 얘 결혼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얘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중학교 네네. 때인가 죽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얘 엄마 최은수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1999년도에 예단 시댁의 예단이지 네네. 시댁 예단으로 5천만 원을 줬대요. 현금으로. 현금 5천만 원. 어, 현금 5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입니다. 99년도에 5천만 원이면요. 잠실에 아파트 그 당시에 재개발 안 된 거 한 두세 개 더 몇 개 살 거요? 88년 5천만 원이면 전세 안고 사면은 강남에 34평 뭐 그런 아파트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그렇죠? 현금이 그럼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치은순이가 그때는 99년도에는 뭐 여관도 하고, 여관도 하고, 뭐 버는 돈이 있어요. 그 돈 정도 있다고 봐야죠. 저 호숫가에서 포장마차도 크게 해가지고, 뭐 사람 두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 북한강, 양수리 알잖아요. 네. 양수리 하면은 양수리가 이제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만나는 데 아니에요. 네. 여기 팔당댐 지나가다 네. 보면. 그리고 이리 가면 양평 가고, 이리 가면 이제 춘천 가는데, 그 춘천 가는 길목에서 여관했어요, 여관. 러브텔. 러브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투숙객을 주로 받는 게 아니고, 낮에 잠깐 남녀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시간당 받는 그런 여관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했으니까, 그 정도, 또 의사 사위 얻으려면 어디서 빚이라도 내서 그 돈을 줘야겠죠. 내가 알기로 뭐, 의사 사위 얻으려면 뭐, 시어머니 밍크코트 하나도 뭐, 얼마짜리, 뭐, 고모 있으면 뭐, 이모, 뭐, 시아버지 뭐, 마카오, 뭐, 어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부러 뭐, 시어머니는 정해주지 않아요. 야, 너 밍크코트 어디 거? 응? 안 사오면 너 뭐 정해줘갖고 그걸로 파워 넣은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오랫동안 굉장히 싸우신 만큼 네. 김건희 씨 과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과거는 내가 뭐 탐정도 아니고 수사관도 네. 아니지만 김건희에 대해서 김명신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김명신의 최측근 김명신이가 어려서 김명신이 어머니가 최은순이가 저는 화난 것이 저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제 사건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건 2006년 네. 2006년 11월 6일 날 조선일보에 그 당시에 변양균 신정아 사건 알지요? 변양균 신정아 사건 몰라요? 네, 잘 몰라요. 몰라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언제 한번 네. 변양균은 청와대 그 경제수석이었고 네. 신정아는 지금 그 큐레이터였어요. 지금 그런 근데 가짜로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뭐 예일대학을 나왔다는 그 가짜 학위를 가지고 교수도 하고 큐레이터를 하면서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네. 근데 그걸 추적해갖고 막
조선일보 막 일면에서부터 해서 막 매 연재했어요, 연재.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신정아 배양이 다 구속되고, 네. 결국 어떻게 터졌냐면 신정아가 광주의 비엔날레 뭐 거기에 뭘 관장인가 뭘로 추천을 받아 가면서 이제 뒷조사를 해서 다 터지게 되는 걸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이진동 기자예요, 이진동. 네. 이진동 기자. 지금 뉴스버스라고 들어봤어요? 뉴스버스? 줄리 얘기 맨 처음에 꺼낸 아, 네, 네. 그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 기자가 2006년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재기사를 처음 내요. 위중 믿고 수사재판, 이상한 일, 검찰 수사관, 죄 있다고 자수하는데도 검사는 불기소, 친구 진역 살리게 한 이런 제목으로 네, 내요. 그 후에 이제, 아까 말한, 모두의 말은 지금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임명받은 강훈이라는 기자가 제 사건을 추적을 해요. 근데 그 강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대택이는 나쁜 놈이야. 아주 막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50년 중학교 동창이 정대택이가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나쁜 놈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최은순, 김명신은 그 당시에 윤석열과 동거 생활할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요? 그 당시. 2011년도, 10년도, 11년도니까 윤석열은 김명신하고 동거 생활할 때. 근데 동거 생활한 걸 추적하면서 계속 내가 이제 탄원도 하고 할 때니까. 그럼 강훈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또 나쁜 놈이래. 김명신은 그 대단한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 딸이었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여보시오. 얘 아버지는 이래서 간경화로 양평군 산림과, 산림과 옛날로 치면 산직이야. 산림과 공무원 하다가, 일찍 죽었고, 얘네 어머니는 양평에서 아까 말한 러브텔하고 석촌호수까지 포장마차 했어. 내가 그것을 직업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들이 뻥튀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요즘 이재명 후보를 모르겠어요. 우리 앵커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이재명은 왜 국민들이 열광하는가. 왜 개딸, 개이모, 양아들이 좋아하는가. 그 사람 가식 없이 자기 살아온 과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년공, 했던 얘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남이 철거민촌 네. 다닥닥 하는 데서 그 공중변소. 네. 그때는 수세식이 없잖아요. 막 여름에는 구더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거기 청소하고 했던 이 얘기들을 다 할 적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예. 상대원 연설. 예.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명신이도 그러라 이거야. 내가 착하게 살아라 이거야. 네 과거가 뭘 했든지 나 그걸 탓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아무런 짓을 하더라도 사람을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네 사리사욕을 챙겨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네가 검사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누구 좋다 이거야. 네 과거를 속여서도 좋다. 속여서 했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그러죠. 짓밟거나 그러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도 지금 지금 윤석열이고 싸우는 동안에 2010년경부터 12년째예요. 윤석열하고도.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이가 2012년 3월 11일 날 3월 10일 대검찰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옆에 서초경찰서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네. 신변보호 요청이요. 결혼식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왜 했냐 물어봐야지. 왜 그랬대 물어봐야지. 왜 했대 물어봐요. 왜 그러신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대태이가 무서워서, 정대태이가 두려워서. 정대태이가 걔들 둘이 결혼식 하는데 와서 행패해버릴 것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 거기 약 3년 전부터 야들은 동거 생활을 했다. 그냥
로미오와 주리엣처럼 아니면은 선남 선녀처럼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결혼 동거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사 신분이었다. 검사. 민주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있고 성경에도 나온 세리, 그 다음에 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국가공권력, 공익의 대표자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의 간부였어요. 윤석열이는. 네. 예? 그런데 윤석열이는 뭐 어디서 되게 이제 사교 클럽에서도 서로 만나가지고 뭐 휠이 오면은 사귀다 결혼도 하고 해요. 그건 아닌 건 뭐 아니. 근데 야는 검사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지가 정대택 어떤 놈한테 고소당했다. 사건을 부탁하러 갔단 말입니다. 아. 사건을 부탁하러 갔어요. 그것뿐이 아니 사건을 부탁하러 갔는데 그 사건에는 그 당시에 김명 고소인 정대택이가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고소인이에요. 네. 김명신이. 네. 김명신이가 윤석열하고 사귀기 전에 사귀던 양재택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얘들은 이제 김명신 어머니 최은순 셋을 뭘로 고소했냐? 뇌물죄로 고소한 거예요. 아. 뇌물죄로. 그러니까 저기 김명신과 최은순이가 양재택이가 기러기 가족이에요. 그 양재택 처가 미국에 있는 양재택의 처 계좌 월셔 파고뱅크 그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증거를 가지고 뇌물 수수다 고소하니까 꼼짝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로 막은 게 아니라 증서 딱 외화 송금서 딱 첨부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김명신은 꼼짝 안 하고 어디에 숨어 있었다는 거야. 자꾸 소환하고 오라고 하지 막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윤석열한테 사건을 부탁하러 갔잖아요. 네.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딱 쳐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건인지. 네. 그러면 그 고소인은 정대택이고 피고소인 양재택, 김명신, 최은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양재택이 누구냐? 검사. 윤석열의 국위 선배 검사람. 그럼 왜 양재택이랑 관련돼 있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선 때고 그 전부터 2009년, 2010년 그 윤석열을 대검찰청 감찰과 법무부 감찰부에 진정할 때, 청와대에 진정할 때, 그 2012년 3월 10일 이전에 약 3년간 동거 생활을 했다. 이건 죄를 줘야 된다. 그게 바로 독직 뇌물죄. 이것은요, 되게 뇌물죄는 3천만 원까지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고, 네. 3천만 원이 넘어지면은 1억 미만은 10년, 1억이 넘어지면은 15년.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의 소리에 2010년 1월 3일부터 저기 출연을 해요, 제가.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께서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그 넓은 해안을 가지고 정대택을 불러서 여기서 쭉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135회차까지 했고, 네. 이건 또 스페셜로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때부터 방송 나와서 이제 처음에 2020년 2월 12일 날 그 아까 말한 그 윤석열에 대한 독직 뇌물죄로 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프랭카드 들고 기자회견하고 고소해요. 네. 고소했어요. 뇌물. 근데 그래가지고 9월 25일 날 고소한 지 한 7개월 만에 9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가서 진술을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재밌어요, 이게. 내가 그 검사한테
윤석열에 대해서 호칭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랬어. 네. 그다음 검찰총장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할까요? 검찰총장이라고 할까요? 검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맘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 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해가지고 쭉 진술을 해요. 그때 그 검사가 임지수 검사예요. 임지수 검사. 네. 지수 여자 이름 같은데 임지수 검사. 아주 남자 검사분이시죠? 남자 검사. 네. 남자 검사예요.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 뒤에다가 내 관련 자료를 뭐 거짓말 못해요. 뭐 어디 뭐 두둑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네. 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다 수사를 했거든요.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다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나보고 3년간 동거 생활했다는 걸 입증하라. 그래요. 했죠. 자, 첫 번째. 윤석열은 2012년 6월 10일경에 14일인가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정대택은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지 장모를 10년 괴롭혔다. 10년간. 그럼 2012년부터 역사하자. 10년 전 2002년부터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나 되고 2011년 5월 24일 날 윤석열 장모하고 정대택하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대질 신문한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저 딸 명신이가 윤석열하고 윤 과장하고 2년째 교제하고 있다. 저 라마다 네상스 조 회장이 소개해줘가지고 교제하고 있다. 역전하면 2009년 5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들은 얘기들 다 종합해서 진술해줬어요. 해줬더니 이제 그 11월 9월 25일 그리고 2021년 초에 그 불기소를 해요. 죄가 안 된다. 그걸 보면은 그걸 인정을 해요. 3년간 동거 생활에 이제 나는 이제 저것도 있죠. 윤석열이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이사 가고 이제 김명신이가 2008년 10월에 이름을 개명해요. 명신에서 건의로.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때 만났다. 그리고 306호에서 동거 생활하다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1704호로 갔다. 그리고 1704호로 내가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다 적어서 보냈다 해갖고 그런 그 등기 편지를 다 제출했었죠. 완벽하게 이제 그걸 입증을 했어요. 고소인이니까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불기소 이유에서에다가 공소시효 3년으로 공소시효가 더가 됐다. 공소시효 7년으로 3년간 동거 생활하면서 불쌍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공소시효 더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항고를 하죠. 공소시효 이럴 때는 10년이다. 시효 남았으니까 수사하라. 그래갖고 계속 항고를 했는데 가지고 있다가 2020년 2월 12일 날 고소한 사건을 2022년 5월 10일자 대검에서 기각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5월 10일 날요?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 네. 날짜로 온 거예요. 예. 쭉 가지고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제가 이제 재정 신청해가지고 서울 고검에 있어요. 고법에. 고법. 아직 그럼 현재 진행 진행 중인 상황인 중이에요. 거죠? 진행 중이에요. 지금 내가 진행 중인 사건이 네. 내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알지 2021년 7월 1일 날 대검에서 모해위증 재기수사명령 내린 사건이 있어요. 네. 모해위증 최은순 윤석열 장모가 네. 정대택하고는 동업한 사실이 없다. 양재택한테 돈 보내준 일도 없다. 증서가 다 있는데 그리고 양재택하고 김명신이랑 유럽 여행 간 사실도 없다. 뭐 이런 걸 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한 걸 내가 고소했더니 이제 불기소해가지고 계속 항고했더니 대검에서
이거 재기 수사, 다시 수사해라 내려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 있어요. 대법원에 있고, 아까 말한 윤석열 관련 독직 뇌물죄, 네. 그 동거생활하는 부분, 이번 서울 고등법원에 있고, 그 다음에 김명신이가 2021년 10월 5일, 2021년 국정감사 때, 네. 10월 5일 날 경찰청 국정감사에 정대택이가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때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에 해왔던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지. 국회의원 22명이에요. 행자위원 22명 앞에서 거기 경찰청장도 나오고 다 쫙 나오잖아요. 네. 이 얘기하려고 막 자료 제본해가지고 내가 한 달 생활비 거금 32만 원 들여가지고 갔었다고요. 갔는데 막 도착해갖고 이제 밥 먹고 들어가려고 좀 일찍 가가지고 여유 있게 했더니 막 뉴스가 뜨고 막 짬 났다고 여야가 정대택 증인 문제가 출석 가지고 그러더니 뭐 출석하지 말라는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김건희가 출석을 방해한 거예요. 그럼 증인 출석을 방해한 죄가 뭐냐면은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 네. 해가지고 위증을 하면든지 그런 이 법률 위반하면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이에요. 실형. 근데 그 다음 3항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방해한 자도 전항과 같다. 이것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살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것은 내가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네. 국가수사본부. 그래갖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정대택 하면은 윤석열 X파일 아니에요? 네. 윤석열 X파일. 윤석열 X파일. 그러니까 보수 논객 장성철 대구 캐드릭대 교수가 YTN인가 연합뉴스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X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민간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어느 기관이 개입된 거다. 거기에 보니까 민간인은 전혀 입수할 수 없는 그 자료들이 붙어 있더라. 그런데 그 방송이 딱 났는데 그 다음날 어느 일간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 X파일 선생님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뭔지 나도 모르겠어. 한번 보내봐. 그랬더니 딱 왔는데 내가 작성한 거예요. 내가 작성해서, 윤석열한테도 보내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한테도 보내고, 청와대도 진정했던 자료가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정대택 X파일이 상권, 하권이 있어요. 네. 상권은 A4 용지 89쪽이고, 네. 하권은 82쪽이요. 네. 근데 거기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지 89쪽짜리는 이 탁톡을 호환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들어가요. 자료가. 82쪽짜리는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낸 게 82쪽 하권이야.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7월 23일경에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이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에요. 네. 그때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그 X파일은 실체가 없고 다 뭐 허위다.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 정대택은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사주를 받고, 그 허위 사실 가지고 돈을 노리고 소송하는 소송꾼이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거 아마 대한민국 언론 거의 다 보도했죠, 이걸. 그렇죠. 많이 보도했죠. 했어요. 그럼 저는 또 강력하게 그 언론사, KBS, MBC, YTN, 연합뉴스에다가 막 메일을 보내요. 야, 너희들 언론 중재위 제보할 거야? 빨리 반론 보도해. 네. 왜 나는 취재하지 않고 한쪽 얘기만 듣고 엉터리 기사 내. 그랬더니 또 가들이 또 다시 내 얘기를 취하해서 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는 바로 저도 고소했죠. 맞고서 또 명예훼손으로.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 또 저를 고소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 쟤들이 고소하는 걸 보면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윤석열 저 주변에 윤석열 본부장 본인 부인 김명진 최은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전부 다 대개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진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최은순이 하는 이 얘기만 듣고 그걸 팩트로 하고 사람들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태권도 협회장 뭐 안혜욱이라든가 열린공감 뭐 강진구 기자 뭐 우리 서울의 소리 고소한 것들 전부 다 그런 아무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서 제가 크게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싸워오시고 계신데 사실 평소에 평범한 시민이라면 때때로 포기하고 싶거나 좌절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계속 싸워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 뭐 제가 무슨 뭐 신앙 무슨 뭐 어디 가서 김명신이나 누구 마냥 뭐 저기 뭐 도사들한테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것은 천주교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니까 분명히 온다. 메시아가 온다. 어떤 진실은 밝혀진다. 이거고 그보다도 더한 건 진실이니까.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저와 싸워요. 막 어떤 때 그 거울을 보고 나오고 마주 보고 싸워요. 너 정말 잘못이 없냐? 너는 막 거울을 가리키면서 싸워요. 그렇지만 절대 그 승복할 수 없는 내가 그 누명을 썼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신문에 났던 뭐 박주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박주선은 지가 3번 구속되고 3번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검사인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일반 사람 얼마나 당하겠느냐.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자기가 막 수호천사가 되는 것 마냥 자기는 앞으로 막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약자들이 싸우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또 저 권력에 빌붙어 버리는데 저는 이제 나마저 이렇게 진실이 다 있고 헌데 나마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포기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어떤 사명감도 있어요. 사명감. 또 하나는 저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어떤 명예, 어떤 경우든지 나도 자식이 있고 내 집안이 있는데 이렇게 빨강 줄, 무식한 얘기 빨강 줄 긋고 죄인이 돼가지고 생은 마감하고 싶진 않다. 어떤 경우든지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측면. 이렇게 오랜 시간 싸우시면서 가족분들과의 또 관계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요, 저는 7남매고 제가 그 당시에 작년 2021년 1월 8일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셨고 그동안에 그 다음에 저는 처와 1남 1녀가 있어요. 네. 있는데 누구도 내 말을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가족도. 네. 적당히 끝내라. 얼마 준다고 받고 끝내라. 너 얼마 준다는데 그냥 끝내고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냐. 뭐 자식들도 생각하고 뭐 해라 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은 고금현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 뭐 이제 집안 식구들 뭐라고 하면은 야 내 자식이나 하니까 검사하고 정부하고 싸우지 몇십 년 싸우지 누가 하겠냐?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결국은 내가 그 누명을 벗는 걸 보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게 참 가슴에 한이 남고 나는 누구나 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겠지만은 저는 그 일찍이 그 어머니가 아무리 어머니가 요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노한 적은 없어요. 아니요라는 적은 없고 또 저희 어머니는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추억이 많아요.
외국도 뭐 중국 만리장 정도 같이 올라가고 중국에 가서 백두산 천지도 우리 어머니 양산 받고 올라가고 백두산 천지 양산 받고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 양산 받고 차도 쭉 올라가거든. 네. 약간 또 중국의 그 고위 관리들이 초청해서 같이 해서 효심이 깊은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셨네요. 뭐 저기 뭐 여행도 많이 했어요. 뭐 유럽, 뭐 오세아니아, 뭐 동남아, 뭐 일본, 뭐 그러셨고 우리 어머니 강인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강인한 마음이 마음을, 정대태 회장님 마음에도 또 기억에 오래 남으시고 그게 결국 삶의 신념이 되신 거군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말은 좀 그 시청자들도 들어야 돼요. 저는 그 최인호 작가 아세요 혹시? 아, 네. 뭐 별들의 고향 작가예요. 그 사람이 쓴 가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개성에서 피난 왔는데 어머니가 있다. 나의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은 우리 어머니의 그 배설물이 내가 난 아이의 배설물이 같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머니 그 책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때 아파오셔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제가 밤에 간병도 하고 뭐 우리 어머니 머리도 감겨드리고 감겨드리고, 네.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네. 이렇게 이 재판하면서 윤석열 최은성을 싸우면서도 가서 많이 해서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저는 저기 내가 이들이 잘 정리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여행을 하다가 막 우리 어머니는 다니시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차도 특장차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래 하체가 부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딱 운전하고 가면서 엄마 여기는 어머니 친정이야. 어머니 여기 돌아가실 때 묻힐 산소야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눈을 감으면 모셔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면 노인들이 보면 우리 어머니가 보여. 며칠 전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95세 된 노인이 계셔서 네. 없는 돈에 신사임당 한 장 용돈 용돈으로, 드리면서 네. 노인정 가시든지 하면은 음료수 사드시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지금 가장 진실을 위해서 오랜 시간 투쟁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래서 아까 한마디 네. 못한 건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가족 내 처 네. 하고 자녀분들. 자녀한테는 나 없는 셈 쳐라. 아, 아버지가 없는 셈 쳐라. 남편이 없는 셈 쳐라. 그러니까 제 처가 어떻게 산 사람을 없는 셈 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말도 맞네. 나 저 중동에 어디 외국에 돈 벌러 갔다 취업도 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돌아오는 소리가 거기 가서 매달 월급 오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딱 생각난 게 당신 나하고 연애할 때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봤지. 막했나요 황금 서부의 석양의 무법자 이런 거 보면은 막 정처 없이 막 네. 금캐러 가고 막 하지 않아요? 또 아니면 내가 원양어선 타고 어디 태평양 바다에 보물 찾기 하러 간 셈 쳐라. 네. 그랬죠. 그래도 가족분들이랑 계속 왕래는 하고 계신 거죠. 난 가족들한테 희망을 가져라. 현재는 내가 없어서 좀 불편하고 과거에 좀 호사스럽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짜증날지 모르지만은 저도 우리 앵커 같은 이쁜 딸이 있거든요. 네. 우리 딸을 저는 어렸을 때 먼 그 소설 속에서 자기가 어느 사학의 딸인데 정말로 공주처럼 키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딸을 낳으면은 저렇게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사립학교 보내고 없는 돈에 그때 제가 개 키울 때 사무관 월급 정도 한 30만 원 정도 81년도 84년도 85년도 그럴 때 가지고도 어느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얘 초등학교 때인가 유럽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파리 가면 샹그리자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 프랭땅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쇼핑을 갔는데 내가 외국 갈 줄 압니까 영어도 막 우리 딸이 예쁜 원피스 하나 사주려고 막 사왔어요. 어떻게 사왔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게 보면 요즘, 그게 보면은 얘가 막 옆구리가 터질 때까지 입어. 뭐, 그래도 색이 변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웠는데, 저 식구들한테는, 불편하죠. 제가 이렇게 와중에, 걔도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혼인을 했어요. 20대 후반에 할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면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다행이네요. 우리 손주가 좀, 아주 언제 한번 내 자랑할게요.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만능이야. 만능. 오늘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정대태 회장님 보시면서 많은 위로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대태 회장님 오랜 시간 싸워 오시고 또 진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뭐 이재명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투쟁, 네. 나를 위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네. 어떤 경우도 뭐 어떠한 돈의 유혹, 돈이라는 것은 내가 또 노력한 만큼 내가 찾아와야 된다. 남 사기도 치는데 사기는 못 치더라도 내 노력은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싸우는 거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싸우면서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더욱 노력해야 되고, 처음에 뭐 어차피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경우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는 어쩌면 윤석열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2012년 3월 11일 날 그것도 대한민국 대검찰청 강당에서 혼례식을 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겠는가. 김명신이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다 괜찮고 그 새끼 정대택이 새끼 뒷조사해달라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 자리가 더 불안하고 지금 더 두려워,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그 중에 정대택을 두려워하고 서울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를 두려워하고 이제는 새로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 그 박예슬 앵커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즐기자. 가난도 즐기니까 즐겁더라. 네. 지금 폭염에 더위 있잖아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수영이죠. 네. 수영하면 재밌잖아요. 수영해서 팔자고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 추위를 뭐예요? 추위를 이기는 게 뭐예요? 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 타고 땀나게. 그래서 팔자고 치는 네.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또 즐기니까 뭐 호텔 가서 뭐 에어컨 나온 스테이크 잘라서 먹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요. 네. 신김치 넣어가지고 이것이 가난을 즐기는 법. 가난을 즐기는 법은요 양치질은 해야 되잖아요. 치약도 가난할 때는 이거 한 달 써야지 조금 쓰거든요. 또 어떤 때는 막 칫솔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짜가지고 많은 존재라고 막 닦죠. 네. 즐기는데 조금 가고 닦으면 또 가난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막 볶음 붓고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즐기자. 즐기자. 네, 즐기자. 두려워하지 말자. 네.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어차피 예.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저도 즐기자. 이렇게 방송을 서울에서 나오면서 많은 독자, 어느 분은요, 내 방송을 보기 전에 죽으려고 했대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남편 사업장이 부도가 나요. 건물이 경매가 당해요. 그래서 항상 죄의식에 달아요. 그 싸우다 이제 부부간에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남편이 이제 사기꾼 한다 이거.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정대택이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네. 지금도 만나요. 내가 누구랑 하면 이 방송 보면 누군지 알겠지만 내가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한 정대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답답하고 갑갑한 시대에 조금의 위로가 되고 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면서 함께 서울의 소리와 또 많은 진보 유튜브 또 그리고 많은 민주 시민들과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 투쟁하며 즐기며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대태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저도. 네,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